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다시 강의에서 뵙겠는데요. 기출문제 풀이 강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의학이론 기출문제는 보험개발원에 들어가 보시면 05년부터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05년부터 출제됐던 문제들부터 시간여행처럼 할 거고요. 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교재 앞부분이 기출문제 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핵심 요약. 그래서 이 두 과정이 지금 하는 기출문제 풀이와 다음 과정은 다른 과목은 문제풀이로 하는데 의학은 그렇게 문제풀이를 계속 해볼 필요보다는 핵심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유용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핵심 요약으로 해서 두 가지 과정이 책 한 권에 들어있고요. 제가 강의의 편의를 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또 오프라인 오시는 분들에게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은 했는데 이거 계속 가져가지 마세요. 일단 오늘 강의 듣고 나면 이건 버리세요. 여기서 외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면 이 책에다가 필기하세요. 이 책에 없는 것도 없어요. 그림 잘 안 보인다?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거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구성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시험장에 기본서 플러스 이걸 들고 가든지 요것만 들고 가든지 그게 요것만 들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 책 중심으로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거 추천하고요. 기출문제 풀이는 05년에서 13년까지는 과거에 3종 대인, 4종 대인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서 1차 의학이론은 객관식이었어요. 그때 객관식 나왔던 것들도 다 기본서에서 강의할 때 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2차에 나왔던 주관식 문제에서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거기에서 의학이론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상해 문제가 출제가 됐겠죠. 그리고 4종에서 또 의학이론이 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상해 하나, 질병 하나 그리고 이건 겹쳐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거 중심으로 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여행 05년부터 연도순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시간여행을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가시겠습니다. 05년도 문제를 보기 앞서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10문제 또는 11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11문제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계속 10문제가 나왔고요. 상해와 질병이 상해가 60에서 70%, 질병이 30에서 40% 정도 나와요. 항상 상해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신체손해사정사는 재산보험에서 질병이 들어가지만 상해도 들어가잖아요. 자동차는 상해죠. 그리고 근제, 책임보험 다 거의 다 상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출제됐던 경향들을 한번 보면 2025년에 작년이죠.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과거에는 근력 등급에 대해서 적어라 라는 문제가 있어서 근력 등급이 몇 등급까지 5등급까지 있고 제로가 있으니까 몇 개예요? 6개죠. 6개 중에서 내가 반은 알고 반은 정확히 적고 반은 약간 틀리게 적더라도 최소한 50점은 먹고 가잖아요. 근데 2025년에 문제가 어떤 상황을 제시하면서 근력 등급이 얼마냐를 적으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거 정확히 모르면 그냥 다 날아가는 문제예요. 또 의식 수준도 GCS 제시하면서 몇 점인지 물었죠. 아니, 의식 수준을 물었죠. 그러면 이거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날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과거에 얕게 넓게 알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들을 묻기 시작했다는 거. 이 부분은 수험생에게는 불리합니다. 네. 좀 기본으로 받아갈 수 있는 점수들이 약간 없어졌다.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진단 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COPD 등급이라든지 신부전의 단계라든지 또 2024년에 출제됐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얕은 문제들, 그러니까 쉬운 문제와 아주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같이 배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에 특징적인 게 해부에서 그림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슬관절의 인대들 같은 경우 그림에서 인대 번호를 찾아낼 수, 인대 이름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림과도 좀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무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2021년에 척추 변형각 같은 경우는 콥스각이 이게 또 살펴보시면 재산보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실 수 있는데 2018년에 콥스각이 약관에 명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2021년에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그런 식으로 약관이 변했을 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의학 이론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자보 같은 경우에 뇌진탕의 진단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해석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자동차 보험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게 의학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의학에서도 또 강의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산보랑 자보랑 의학이랑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행동, 양식, 행태 분류 코드라든지 CDR의 세부 영역, 백내장 이런 문제들이 2021년부터 23년까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실무와 굉장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입원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계속 문제가 되었었고 대법원에서 통혼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와 관련도 높은 문제였고요. 그런데 이때 출제했던 분이랑 24년, 25년 출제위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까지는 정말 이 사람은 진짜 보험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24년부터는 또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은 실무 관련도 높은 문제보다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이렇게 바뀐 출제위원이 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진단 기준, 또 구체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영문 의학 용어도 2022년에 시험 문제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전후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영문은 제 기본서에 나올 만한 거 적어놓은 그거 부분만 아셔도 되고요. 그건 실제로 아셔야지 손해사정사가 됐을 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앞으로 가면서 출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에 나왔던 신부정맥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05년에 나왔던 문제랑 기출문제가 동일하고요. 근력 등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해사정사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근력 등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014년에 신체 손해사정사 1차 시험에 나왔었고요. 2020년에도 나왔고 25년에도 나왔고 이렇게 기출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의식 같은 경우 GCS가 2022년에 한번 나왔고 25년에 구체적인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2024년에 나온 신경손상 부분은 08년, 18년에 또 나왔던 문제가 되겠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2010년에 진단 기준이 나왔었는데 14년 만에 다시 나왔죠. 또 치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2년에 나왔던 문제가 약간 또 변형돼서 24년에 나왔었고요. 급성 관동맥 증후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18년에 나왔었고 24년에 다시 나왔었어요. 또 23년에 나왔던 것 중에 죽상동맥경화증 08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대사증후군 07년, 13년, 23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들이 다시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2025년에서 22년 사이 정도는 어떨 것 같아요? 기출문제 나왔으면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죠. 2026년에는. 살짝 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21년에 나왔던 문제라든지 20년에 나왔던 문제는 충분히 다시 이제 2026년에 나올 만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2020년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근력평가, 이건 다시 나오진 않겠죠. 25년에 별도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이거 버리고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2번 나왔었기도 하고 나온 지 좀 됐고 중요도도 있고 그러면 꼭 외워야 되겠죠. 당뇨병 진단 기준 2006년에 나왔었고 14년에 나왔고 20년에 나왔었어요. 그 당뇨병 진단 기준은 문제 내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에 어떤 논란이 없어요.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보시고 꼭 외워야 되겠다. 이건 내가 어떤 경우라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외우겠다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 종량과 악성 종량의 차이 같은 경우 06년에 나왔었고요. 이것도 중요하죠. 또 국가암검진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네, 외우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05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05년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문제의 출제를 교재 앞에 보면 14년부터 25년까지 문제는 파트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뒀어요. 해부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05년에 그때는 해부 문제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골절 탈구의 합병증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과거를 보시면 신선 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고요. 신부 정맥혈전증 문제 있었는데 25년에 나왔으니까 다시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기타 외상에서는 혀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에 대해서 나왔었습니다. 뇌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질병 문제는 특별히 없었고 암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이 아니고 2025년에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26년에도 안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26년에는 이제 나와야 되겠죠. 25년에 쉬었으니까. 네. 그래서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 그리고 TNM 병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또 무조건 외운다 생각하시고요. 유방암의 위험 요인 23년에 나왔었으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나왔었구나 참고 정도만 할 겁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과정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문제 강의를 일단 제가 문제를 띄웁니다. 그러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강사 말하는 거 그냥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손으로 적어 보셔야 돼요. 강사가 전달은 할 수 있지만 공부를 대신해 주지 못해요. 또 시험장에 대신 가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적으셔야 되고요. 요즘은 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손으로 펜을 잡고 적는 게 정말 익숙하지 않으신데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 만들어서 적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자, 05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신선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방법을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제가 별 쳐놨잖아요. 별 하나부터 3개까지 있는데 제 나름의 중요도로 별을 쳐둔 거예요. 나올만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신선골절은 뭐예요?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이번 사고 때문에 생긴 새로운 골절을 신선골절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골절은 사고가 있어서 엑스레이 찍어봤어요. 골절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 골절이 있었고 그게 X선에서 발견됐을 뿐이다. 그러면 오래된 골절이죠. 이것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증상? 차이가 있겠죠. 신선골절은 아프겠죠. 누르면 더 아파요. 붓겠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골절은 대체로 증상이 없겠죠.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어떨까요? 신선골절은 골절선이 새로워요? 그럼 날카롭습니다. 예. 분명한 골절선이 날카롭고 새로운 골절선이 보일 건데 오래된 골절은 이미 오래된 골절이 엑스레이에서 보인다는 것은 그 골절이 유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연 유압이 되거나 불유압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골이 약간 흡수가 됩니다. 골절이 유압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가골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가짜 골이에요. 이게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고 있으면 가골이 있을 거고요. 진행이 아예 되지 않으면 골절선이 뭉턱하면서 중간에 비어 있겠죠. 이런 일반 엑스레이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골주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골주사 검사는 책을 보고 계시니까 이제 답안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답안을 띄웁니다. 그리고 임상 증상 있죠. 골주사 검사라는 것은 뼈하고 친화력이 있는 동위원소를 주사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스캔을 이제 전신의 스캔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그러면 뼈 중에서 활동이 많은 뼈가 까맣게 변해요. 이것을 핫스팟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골절이 일어나고 일주일 후 정도부터 이제 뼈가 유합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절이 있을 때, 새로운 골절이 있을 때 이 핫스팟이 생기겠죠. 근데 이 핫스팟이 실제로는 1년까지 가기도 해요. 그럼 1년이 지난 오래된 골절에서는 유압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하얗게 보입니다. 그것을 콜드 스팟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골절이 6개월 이내에, 오래되긴 했지만 6개월 이내다. 그러면 또 핫스팟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오타 있네요. 본이입니다. 예, 본. 그리고 또 골주사 검사의 미흡한 점이 어떤 거냐 하면 뼈의 활동이 많은 게 골절만은 아니에요. 뼈에 염증이 있다. 관절에 염증이 있다. 이러면 또 활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핫스팟이 나타날 수 있고요. 뼈에 암이 있다. 그러면 또 활동이 많아져요. 그래서 핫스팟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성골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본스캔, 즉 골주사 검사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MRI 보급도 많이 됐고요. MRI는 어차피 몸에 침류는 별 손해를 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MRI 검사를 더 많이 합니다. 골주사 검사를 하려면은 동요소실이 있는 어떤 핵의학과가 있는 병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골주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도 좀 적어요. 그래서 MRI를 더 많이 하는데 MRI 상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새로운 골절이 있다. 그럼 거기에 부종이 있겠죠. MRI에서 T1 강조 영상은 물이 더 까맣게 보입니다. 이것을 저음영이라고 하고요. T2 강조 영상에서는 물이 하얗게 보여요. 이것을 고음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T1 강조 영상에서 새로운 골절이 있으면 부종이 있고 이게 물도 있으니까 저음영, T2 강조 영상에서는 고음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방법은 4가지예요.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요. 골주사 검사를 하고 MRI 그리고 X선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척추에 압박골절이 있다. 그런 경우에 골다공증이 있으면 새로운 골절이 있을 때는 촬영할 때마다 조금씩 압박률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런 것도 새로운 골절을 감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골주사 검사 사진이고요. 보통 새로운 골절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골절선이 날카롭습니다. 근데 이 골절은 오래된 골절이에요. 비골이죠. 골절 끝이 뭉텅하고 약간 부드럽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약간의 경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골절이 진행이 되고 있다, 유압이. 그러면 이렇게 가골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성골절과 오래된 골절의 감별 진단 방법 살펴봤고요. 다음은 골절 후 발생되는 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 및 진단 방법을 기술하시오. 2025년에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볼 거고요. 과거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합병증에 대해서 증상, 진단 방법을 기술해라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2014년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약간 바뀌었는데 문제 굉장히 길어졌어요. 문제 지문이 길어졌어요.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진단명을 묻고 거기에 대한 진단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방법, 예방 방법 이런 것들을 묻기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약간 이상하다 싶은 게 최근에 과거 문제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증상 진단 방법을 묻는 문제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를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 적을 수 있게, 또 아니고 진단해라 라고 했을 때는 진단까지 유추해 가는 과정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심부정맥혈전증은 2025년에 나왔으니까 가볍게 봤을 때 일단 주로 다리에 있는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겨요. 왜? 다리를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혈전이 잘 생기는 상황도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 생길 수도 있고요. 증상은 이 혈전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갑자기 혈전이 떨어져서 심장으로 갔다가 폐동맥을 막게 되는 경우, 폐색전증이 생기고요. 그때 생기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증상이 되죠. 갑작스러운 배변 의욕이 있고요.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맥박이 증가하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쇼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은 임상적으로
임상적 진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다른 검사하지 않고 의사가 이 사람은 이게 의심돼 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를 임상적 진단이라고 합니다. 혈전증이 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한쪽 다리에만 부종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하지 증상이 있으면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서는 도플러 검사라든지 아니면 폐색전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폐혈관 조영술이나 폐 스캔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혈전증 원인을 찾기 위해서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넘어가고요. 과거에 심부정맥혈전증이라고 부르던 것을 요즘은 정맥혈전색전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정맥혈전색전증이라고 부르고요. 근육 깊은 곳에 있는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발생한 합병증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연관된 문제도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훑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와 혈류 정체가 원인이 되고요. 또 체내 혈액 응고와 항응고 간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래서 과응고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또 혈관 내벽의 손상,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정맥혈전색전증후군이 되고요. 위험인자는 나이는 60세 이상, 장기간 부동 자세로 있는 경우, 이코노미 증후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관련된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지 쪽에 큰 골절을 대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골반골절이나 대퇴골골절, 경골골절, 척수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잘 생기고요. 관련되는 혈전이 잘 생기는 질환도 있습니다. 특히 악성 종양이 있을 때 혈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탈수라든지 흡연, 비만 뭐 이런 것들도 정맥혈전색전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맥혈전색전증 중에서 심부정맥혈전증에 심부정맥에 있던 혈전이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경우, 그리고 그럼 어디로 가요? 방실 우자 혹시 기억나세요?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동맥으로 갑니다. 폐포까지 가야 되죠. 근데 그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폐동맥을 막게 되는 경우. 혈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폐동맥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폐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폐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호흡곤란 생기고 심장에 흉통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것을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혈관을 막는 것을 색전이라고 하고요. 폐의 심부정맥에서 떨어져 온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것을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별표 3개 쳐놨죠. 그러면 이거 외워야 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증상 아까 앞에서도 살펴봤던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 심부정맥혈전증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정맥 도플러 초음파를 합니다. 그리고 CT를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찍는 나선형 CT가 있습니다. 폐 환기 관료 스캔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심장 문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심전도 심초음파도 합니다. 정맥혈전색전증이 생겼을 때는 폐색전증을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외울게요. 하대 정맥 필터 삽입술. 이제 하지에 있는 정맥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대정맥, 아래쪽에 있는 대정맥, 하대정맥이 있으면 상대정맥도 있겠죠. 위에서 오는 정맥은 이제 위쪽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심장으로 가고 심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대정맥을 통과하는데 여기에 필터를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혈전 용해제를 써도 안 되고 계속 심부정맥 혈전증이 재발을 한다. 그런 경우에는 필터를 넣어서 최소한 이 혈전이 폐동맥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하대정맥 필터 삽입술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 방법만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합병증으로는 폐색전증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응고제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출혈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의 진단 기준, 진단 기준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이거 보시는데 별 3개는 했지만 2025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 또 기출을 응용을 하더라도 작년 문제를 내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참고 정도로 볼게요. 심부정맥 혈전의 증상과 징후가 있을 때 점수를 줍니다.
한쪽 다리의 부종과 박동성 통증, 맥박이 뛸 때 통증이 있는 걸 박동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점수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3점을 주고요. 병을 설명할 적절한 다른 진단이 없으면 3점을 줍니다. 빈맥이 있습니다. 100회 이상의 분맥이 있을 때. 맥박의 평균이 얼마예요? 60에서 70.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뛰는 것을 빈맥이라고 합니다. 100회 이상의 빈맥이 있을 때 1.5점을 주고요. 3일 이상의 안정이나 4주 이내의 수술력이 있을 때. 어쨌든 심부정맥 혈전이 생기려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리의 혈액은, 하지에 있는 혈액은 무릎을 굽힐 때 심장으로 돌아가요. 굽히지 않고 있으면 혈류가 정체를 합니다. 그리고 정맥은 동맥과 달리 심장으로 돌렸던 혈액이 돌아오지 하기 위해서 판막이라는 게 있어요. 2025년에 심장에 있는 판막이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정맥에도 판막들이 있거든요. 이 판막 때문에 혈류가 정체되어 있으면 거기에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이상의 안정을 취했거나 4주 이내 수술을 했을 때 또 점수가 1.5점을 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쇄전증의 병력이 있으면 1.5점을 주고요. 객혈,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악성암, 암이 있을 때 혈전이 잘 생긴다고 했죠. 이제 암세포들이 영양을 많이 끌어다가 자기만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을 많이 끌기 위해서 뭘 할까요? 새로운 혈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혈전이 잘 생겨요. 거기서 출혈도 잘 생기고, 그래서 악성암이 존재할 때도 혈전이 잘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점수를 계산을 해서 6점을 넘으면 폐색전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점수들이 있습니다. 요거 점수도 외우실 필요 없고요. D-다이머라는 것만 그냥 단어만 기억을 할게요. D-다이머가 음성이면 조금 더 가능성을 낮게 보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D-다이머라는 것은 몸에 혈전이 생기면 우리 몸이 이 혈전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 또 작용을 하겠죠. 그때 생기는 단백질 조각이 D-다이머예요. 그래서 D-다이머가 음성이라는 말은 몸에 혈전이 없었다는 말이 돼요. 그럼 혈전이 없었으면 폐색전증으로 갈 가능성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점수일 때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자, 폐색전증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심부정맥에서 어떤 혈전이 생깁니다. 그럼 이 정맥을 통해서 이제 하대 정맥으로 가서 심장으로 혈전이 타고 들어가게 되고요.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그 다음 폐동맥으로 가는데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을 막게 되니까 색전. 폐의 혈관을 막아서 폐색전증이다. 기출 문제 중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겨드랑이나 목에 점상 출혈이 있더라. 이 사람에게 예상되는 진단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호흡 곤란이 있고 이 사람이 4주 전에 수술을 했더라. 한쪽 다리 부종도 있다. 갑자기 배변 의혹이 있다. 이 사람에게 의심되는 진단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호흡 곤란이 있는 사람에서 두 가지로 한쪽에 하지 부종이 있고요. 3일 이상 안정이나 4주 이내 수술을 했다거나, 아니면 배변 의혹이 있다거나, 폐색전증의 특징적인 증상들 있죠. 흉통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빈맥은 둘 다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폐색전증을 유추하시면 되고요. 폐색전증하고 비슷한데 지방색전증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색전증은 지방이 막는다는 건데, 이 지방이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황색 골수, 우리 몸에 있는 골수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적색 골수인데, 그 적색 골수가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황색 골수로 돼요. 그리고 골절이 일어나면 이 황색 골수에서 나왔던 지방 밀입자가, 근데 지방 밀입자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얘가 전신으로 이제 폐동맥도 통과하고, 그러면 자심방, 자심실을 거쳐서 온 몸으로 갈 수가 있어요. 머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부 외상은 없는데 내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피하 정맥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점상의 출혈들이 생기는데, 피부 중에 얇은 쪽, 목이라든지 겨드랑이 이런 데서 점상 출혈이 보입니다. 그리고 열이 나기도 하고요.
전신의 어떤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간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색전증의 특징이 되는 거죠. 똑같은 호흡곤란이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답을 찾아갈 수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뇌신경 중에서 혀의 감각과 운동에 관여되는 뇌신경들을 열거하고 그 기능을 간략히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제가 요거 별 2개를 준 건 혀의 뇌신경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뇌신경이 중요해서 별을 쳐둔 거고요. 혀의 감각은 어떤 게 있어요? 맛을 보는 게 있죠. 그리고 혀의 운동은 혀를 움직이는 운동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건 3가지 뇌신경이에요. 뇌에서 시작돼서 나오는 12쌍의 말초신경이 뇌신경입니다. 먼저 안면신경은 7번 뇌신경인데요.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안면신경이 하는 역할은 얼굴의 표정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안면신경은 이제 혼합신경인데 그 중에서 감각신경에 해당하는 것은 혀의 앞부분 3분의 2의 미각에 관여를 하고요. 설인신경은 9번 뇌신경이에요. 혀 뒤쪽 3분의 1의 미각에 관여하는 것이 설인신경입니다. 그리고 혀의 운동에 관여하는 신경은 혀를 움직여야 되는 신경이죠. 설하신경 12번 뇌신경이고요. 설근을 지배해서 혀의 운동에 관여합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5번 뇌신경 3차 신경이죠. 이건 안면 전체의 감각을 지배를 하는데 혀에 남아있는 감각이 뭐가 있을까요?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것들을 보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하는 맛 중에 매운맛. 매운맛은 미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매운맛은 혀가 느끼는 통증이라고. 그래서 여기 3차 신경은 매운맛을 지배하니까 3차 신경도 추가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뇌신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뇌신경 문제는 이후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건데요. 자, 뇌신경 하면 자동으로 발사돼야 되는데 후시동할, 삼해안청, 설미부하. 네, 맞습니다. 이거 정리를 하세요. 뇌신경의 이름은 1번부터 12번까지 뇌의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그 위치에 따라서 앞에서부터 뒤로 번호를 줬습니다. 1번 후신경, 후각 담당하는 후시청 3개는 감각신경이에요. 후신경은 감각신경. 2번 시신경, 후신경은 여기 앞쪽에서 나오고요. 시신경은 그보다는 뒤쪽이죠. 눈의 감각을 지배하는 감각신경입니다. 그리고 3번 동안신경. 동안신경 하는 일 정말 많았다. 기억하세요? 눈 감을 수도, 눈을 뜨는 일을 하죠. 안검거상, 홍채의 운동, 모양채. 홍채는 눈동자를 좁게도 하고 넓게도 할 수 있죠. 빛 반사에 관여하는 거 거의 다 처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표정. 네. 그리고 모양채는 수정체의 조절. 멀리 볼 때는 얇게 하고 가까이 볼 때는 두껍게 하는 일을 하는 거에 동안신경의 일이고요. 그리고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동안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4개 지배하는 거 말고 2개는 활차신경과 외전신경. 활차신경은 상사근, 위에 도르래 같은 게 걸려서 움직이는 것. 외전신경은 옆으로 움직이는 근육. 해서 안근을 움직이는 신경 3번, 4번, 6번까지 봤고요. 5번 3차 신경, 얼굴의 감각을 지배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7번 안면신경은 얼굴 표정, 그리고 혀 앞 3분의 2의 미각. 8번 청신경. 청신경은 2개로 나눕니다. 와우신경과 전정신경. 전정신경은 몸의 평형,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어지럼증이 있죠. 현혼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와우신경은 달팽이관 안에 있으면서 청력 지배하고. 9번
설린신경, 혀 뒤쪽 3분의 1의 감각을 지배하고요. 혀 뒤쪽 인두를 올리는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복합신경이 되겠고요. 10번 미주신경, 우리 몸에 있는 뇌신경 중에서 가장 먼 일도 많이 하고 가장 멀리까지 작용을 해요. 심장의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내부 장기의 감각과 연동운동, 자율적인 운동을 해서 자율신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자율신경 문제가 있을 때 미주신경성 실신 들어보셨어요? 이게 미주신경이 자율신경과 관계되기 때문이고요. 11번 부신경, 목 쪽에 있는 근육의 운동을 관여를 하는데 흉골과 쇄골이 만나는 흉쇄, 그리고 귀 뒤쪽의 유양돌기와 연결되는 흉쇄유돌근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12번 설하신경, 혀 밑에서 혀의 운동에 관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후시, 동활, 삼해, 안청, 설미, 부하 외우셔야 되고요. 감각신경은 후시청 3개만 감각신경이에요. 요 정도 기억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되는 부위는 1번, 2번은 간내에서 시작되고 나머지는 다 중내교연수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거 어디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중내교연수 하면 이거 뭐예요? 중학교 연수? 뇌간이죠. 뇌간 기억 안 나세요? 뇌사 환자와 식물인간 구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뇌간에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뇌간에 해당하는 것, 뇌간 반사를 본다고 하면 이 뇌신경의 반사를 보는 거예요. 자, 역할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날 때 제가 그린 그림 따라 그려보세요. 그려보셨어요? 그려보셨나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후시, 동활, 삼해, 안청, 설미, 부하 외우시고 그 다음 이거 그림 그려보시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기억이 다시 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약속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외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우리 풀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가 뭐냐? 눈의 감각과 운동을 지배하는 신경이 뭐냐? 자, 눈의 운동,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 자, 시신경은 시각을 지배합니다.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되겠죠. 또 3차 신경. 눈 분지, 안 분지에서 눈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눈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되겠고요. 동안신경, 안구 운동의 안근 중에 4개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활차신경, 상사근을 지배합니다. 외전신경, 외직근을 지배합니다. 이렇게 3개는 안구를 움직이는, 인간의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방팔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구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근육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근육들을 움직이는 동안 3차 외전신경이 있고요. 그리고 안면신경은 눈물을 분비하는 데 관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눈의 운동과 감각에 관여하는 뇌신경, 이것도 외우실게요. 이제 혀는 나왔는데 혀가 사실 인간의 혀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에 대해 기술하시오. 자, 보면 아까 제가 분명히 한 연도에 2문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2개 합쳐서 3개 나온다고 했는데 05년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상하죠? 또 많이 나온 적도 있고요. 암의 정의와 진단 확정은 실제로 이게 의학 이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끌고 왔어요. 의학 이론으로. 우리가 알아둬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자, 암을 진단할 때 기본적으로 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세포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포가 생겨요? 그럼 다른 세포가 죽습니다. 해서 균형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세포 수가 증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세포는 크게 커질 수도 있고요. 어떤 세포는 자꾸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과증식이라고 하는데 커지는데 이 세포가 성질도 못된 거예요. 그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아주 못된 놈. 그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을 진단할 때는 그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봐요. 얘가 진짜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봅니다. 그게 진단 확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못 보는 경우도 있겠죠. 채취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래서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진단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단 암이라는 것은 종양 중에 세포 유전자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해서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하고, 또 암이 정말 못된 게 특징이 주위 조직으로 침륜해요. 이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억제가 안 되는 세포의 증식으로 주위 조직과 장기에 침입하고 이들을 파괴하고요, 다른 장기로 또 퍼져가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암의 특징이 침륜과 전이죠. 양성세포들은 양성 종양은 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해부병리 전문의사나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려져야 되고요. 조직검사라든지 미세침 흡입검사, 가느다란 침으로 뽑아서 하는 검사라는 겁니다. 또는 혈액검사에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병리학적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만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암으로 진단되고 치료받고 있다는 증명할 만한 의사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즉 의무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로 해야 됩니다. 일단 현미경적 소견이 기본이 됩니다. 다음 문제. 암 환자의 예후 예측 및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병기,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병기를 평가한다. 현재 CI 보험약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TNM 병기를 기술하시오 라는 문제였고요. 08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왔었고 19년에는 약간 변형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 년 됐어요? 7년 차. 낼래요?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내도 되겠다. 그래서 TNM 병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TNM이라는 것은 일단 고형의 종양에 대해서 글자들의 머리를 딴 거예요. T는 프라이머리 튜머, 원발성 종양의 튜머의 T를 딴 거고요. N은 림프노드, 림프절이죠. 림프노드 인볼브먼트, 즉 림프절의 퍼진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M은 디스턴트, 원격, 메타스테시스, 전이라는 뜻입니다. 원격 전이 다른 장기로 퍼졌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종양 요소에서는 원발 종양의 크기라든지 침륜 정도, 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양마다 다르게, T 제로면 종양이 없는 거겠죠. TIS라고 적은 것은 상피에만 존재하는 종양을 얘기하고요. T1, T2, T3, T4 이렇게 숫자로 매기면서 이제 큰 숫자로 갈수록 크기도 크고 침륜도 많고 또는 개수도 많고 이런 것들을 정하고요. N은 림프노드, 림프관이 있고 림프관 사이사이에 림프절이 있어요. 림프절은 림프관 사이에 어떤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싸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악성 종양 세포가 림프관을 따라서 다른 데로 가고 싶어 해요. 이게 원발 장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 림프절로 와서 여기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싸움을 시작을 하는데, 면역세포는 적을 보고 적과 싸우겠죠. 근데 암세포는 명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게 해요. 그럼 면역세포가 일단 얘는 괜찮은가 봐 라고 싸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명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 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싸움터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림프절이 얼마나 많이 전이가 됐는지 그것을 보는 것을 림프노드 인볼브먼트, 림프절의 침범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원격 장기로 전이가 됐다라면 M에 해당이 되죠. 림프절의 전이도 N0 또는 N1, N2, 림프절 전이가 몇 개인지 개수에 따라 다르게 하고요. 메타스테시스 전이는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만 있기 때문에 M0과 M1만 있습니다. TNM 병기를 이제 정의를 보시면 현재 임상에서는 혈액계나 림프계 같이 종양이 없는 고형의 종양이 암이 아닌 고형이 아닌 걸 제외한 고형 종양에서는 TNM 병기를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별로는 TNM에 따라서 분류 체계를 이제 호환해서 같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 TNM을 기준으로 해서 변기를 우리 보통 변기 얘기할 때 어떻게 들으셨어요? TNM으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가 암이 걸렸다고 할 때? 못 들어보셨죠? 1기래, 2기래, 말기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스테이징을 합니다. TNM을 기초로 해서 각 종양마다 장기마다 위암은 TNM이 또 달라요. 제 기본서에 보면 그런 거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TNM이더라도 위는 2기인데 폐는 3기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NM 변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럼 TNM에 대해서 요소만 외울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TNM 변기 해설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일단 변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이 되는 장기의 내부층을 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깥에 뭐가 쌓여져 있어요? 피부와 점막이 쌓고 있죠. 안쪽은 우리가 안을 보지는 못하지만 안에도 점막들 같은 게 안쪽에 다 있잖아요. 소화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화기 장기 중에서 위 생각해 보면 안에 점막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 층, 바깥층이든 안층이든 우리 몸을 안과 밖에서 싸고 있는 이 층들은 그림과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바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장기로 보면 내부층, 내부 쪽에는 위쪽이라고 할게요. 가장 위쪽에 점막층이 있습니다. 점막 바로 밑에 점막 아래, 점막 하층이 있죠. 그리고 움직여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근층이 있습니다. 근육층 또는 근층이 그 바깥에 있고요. 이것을 막아주는 장막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점막, 점막하, 근육, 장막. 이렇게 층이 있고요. 이 점막층은 다시 네 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표면 쪽에 있는 상피층이 있습니다. 상피의 모양에 따라서 편편하면 편평상피, 원기둥 모양이면 원주상피, 주사위 모양이면 입방상피 이런 식으로 불러요. 상피층이 있고 상피층 바로 밑에 기저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 고유층과 점막의 근육에 해당하는 점막 근층 이렇게 네 가지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피층에만 침범한 암을 제자리암 또는 영기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기저막을 침범해서 내려갔다, 암세포가. 그러면 침륜암으로 봅니다. 거의 모든 장기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대장의 점막 내암 같은 경우에는 대장은 점막 근층까지를 침범하더라도 그 아래쪽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느리거나 별로 없더라 라고 해서 점막 내암을 기존에는 제자리암하고 비슷한 진단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에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약관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약관에는 대장의 점막 내암은 이렇다 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뒀어요. 기저막까지 침범했을 때를 점막 내암의 제자리암으로 보고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막 내암은 그냥 제자리암하고 똑같은 진단금을 주니까 소외감 진단금을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층까지 침범하면 점막 내암으로 보고요. 대장에서는 점막 하부터 침륜했을 때 침륜암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요거 외우기 어려워도 요건 기억을 하세요. 층까지 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점막은 4개로 구분한다. 상피, 기저막, 점막 고유, 점막 근층. 그리고 상피층까지 있으면 제자리암, 영기암이고 기저막을 침륜했을 때 그때부터 침륜암으로 본다. 점막 아래쪽에 점막 하층이 있고 근육층이 있고 장막층이 있다. 자, 근육층은 근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육이라는 뜻이에요. 장기층을 봤고요. 그 다음 TNM 변기가 모든 암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단 TNM 변기가 적용되지 않는 암은 고형이 아닌 암이에요. 왜냐? 고형이 아니면 일단 T를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 프라이머리 튜머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혈액암, 림프암 이런 것들은 T가 없어요. 그래서 고형이 아니기 때문에 TNM 변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암이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암의 대표적으로 백혈병이죠. 원발 부위를 결정하기도 어렵고 상피암을 위해 개발된 TNM 체계 병기 설정 방식을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림프종 같은 경우에도 엔나브 분류법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 두 개는 고형암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중추신경에 생기는, 중추신경이 뭡니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은 구분을 할 때 중추신경은 일단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불가역이라고 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신경인데 우리 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와 척수. 뇌하고 척수는 연결되어 있죠. 어디서 연결돼요? 연수에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3개. 경막, 지주막, 연막. 그리고 이 뇌와 척수, 지주막 아래쪽에 뭐가 흘러요? 뇌척수액이 흐릅니다. 그래서 둥둥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떠 있다. 이 중추신경에 종양이 생겨요. 그럼 그건 고형 종양입니다. 고형성이긴 하지만 TNM 병기를 쓰진 않아요. 이유가 일단 종양 요소를 봤을 때 중추신경계 종양은 종양의 크기나 뭐 개수나 이런 것보다 조직학적으로 뭔지 또 위치가 어딘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T가 의미가 없다. 림프절은 림프관은 있어요. 예전에 림프관도 없는지 알았는데 최근에 연구에서 림프관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 림프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림프절 요소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전이 요소도 국소적으로 재발을 많이 하고요. 실제로 모든 암은 뇌로 전이가 되긴 하는데 뇌에서 생긴 암이 다른 데로 전이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전이가 될 정도로 오래 살지도 못한대요. 암인 경우에.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종양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암 중에서 소세포 폐암, 스몰 셀 런 캔서라고 하는데요. 이 소세포 폐암은 이제 암세포가 정말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얘는 빨리 발견이 안 됩니다. 발견됐을 때 이미 한쪽 폐가 아닌 다른 데로 기관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TNM 병기를 따르기보다는 제한성인지, 즉 한쪽 폐만 있는지 아니면 발견됐을 때 이미 다른 폐로 넘어가 있는지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구분을 합니다. 제한성과 확장성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제 TNM 병기의 시험 문제를 낼 때 좀 더 똑똑한 출제위원이라면 이걸 섞어서 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똑똑한 수험생이 돼서 이것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자, 05년도에 이렇게 긴 문제가 나온 적이 그 전후에 별로 없었는데 이때는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에 유방암이 또 시험 문제 출제됐고 15년에도 출제되고 그래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60세 김갑순 씨, 일단 나이가 제시됐습니다. 매달 유방 자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자, 이건 좋은 거죠. 정기 유방 검진을 받기 위해서 주치의를 찾았다. 신장 150에 체중 70.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은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라는 겁니다. 혈압이 150에 100. 자, 혈압의 정상치가 얼마예요? 120에 80이 정상이죠. 그럼 이 사람은 고혈압에 해당이 되네요. 일단 신장 150에 70. BMI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예요. 70 나누기 1.5 곱하기 1.5라는 얘기고요. 이제 계산을 해보면 31쯤 나와요. 25가 넘으면 비만으로 보거든요. 이 사람 비만입니다. 자, 그리고 10세 때 첫 월경을 시작했다. 가혹하네요. 아무리 문제지만. 실수는 도대체 몇 학년이야? 일단 초경이 빠르다는 걸 얘기한 거고요. 학교 성적은 보통이다. 이거 버리는 거겠죠? 자, 성적이 뭐가 중요해요? 23세 때 일찍 결혼했다. 결혼을 일찍 하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40세에 가서야 첫 임신을 한 후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한 것은 유방암에서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녀는 아이를 기를 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
58세까지 월경이 있었다. 자, 이것도 좀 가혹하네요. 도대체 몇 년 동안? 네, 48년 동안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김갑순 씨한테 미안합니다. 자, 그녀의 어머니도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가족력이라고 부르죠. 가족력이 있습니다. 수술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신장 160에 체중 80. 딱 봐도 비만인데 어머니의 비만은 문제가 안 되겠죠. 당뇨병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졸업 후 성면을 사용하는 공사를 자주 하셨고 음주량이 많았다. 자, 아버지가 성면 관계 없겠죠. 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김갑순 씨는 유방 조영술을 받았고 양성 석회화소견이 관찰되었다. 유방에 있는 기존 질환이 있습니다. 자, 위 김갑순 씨가 가지고 있는 유방암 위험 요인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0점인데 이때 정말 이 출제위원은 정말 야박해요. 오답 한 항목당 0.5점 감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때가 처음이긴 해요. 그 이후로 이런 비슷한 다양한 문제들로 모의고사를 시험을 쳐봤는데 이때 말고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분의 나이는 위험 요인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체로의 암은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이 높아지긴 합니다. 유방암은 특징적으로 45세를 기준으로 역부위 45가 여기에 있어요. 45세에 가장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23년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면 되겠고요. 이런 거 좋죠. 매달 유방 자가 검진도 하고 정기 유방 검진도 받고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만이 있어요. 요거 하나 해당되겠죠? 혈압 상관없습니다. 버립니다. 10세 때 첫 월경, 58세까지 월경을 계속했다. 늦게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이 된다.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에스트로겐이 유관을 키우는데 유방에서 유선에서 유즙을 만들면 유관을 통해서 유륜, 젖꼭지까지 흘러가는데 이 관을 증식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유방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서 이것들은 다 위험 요인이 됩니다. 가족력과 본인의 기왕, 유방에 있던 기존 병력 이런 것들이 유방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위험 요인 또는 위험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있으면 반드시 그 질병이 생긴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있으면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라서 원인과는 달라요. 위험이 높아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만, 빠른 초경과 늦은 폐경, 출산과 수유 요인, 가족력, 기존 유방 질환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고요. 이외에 뭐 혈압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방암의 위험 요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뒷슬라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컵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쉬고 다음 200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